네 명의 시각으로 깊게 정치를 들여다보는 정치사색 시간입니다. 오늘도 윤주진 정치 컨설턴트, 정혁진 변호사, 김성환 시사평론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회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8월 임시국회 첫날인 오늘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 노란봉투법을 두고 여야의 입장은 팽팽한 상황인데요.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이 노란봉투법이 불법헌법 조장법이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브레이크가 없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의 떼쓰기 정치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을 했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앞서 방송사법 또 해병특검법안에 이어서 여야의 쳇바퀴 정쟁 8월 임시국회에서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윤주진 대표님,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계속해서 강경한 대치 전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통과 시도를 하지 않았던 법안들이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사실은 현 정부가 이미 법안을 처리하기 전에도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절대로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악법이라고 선을 그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여당과 이런 사전에 협의 없이 그것도 아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러한 급진적인 법안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줄줄이 통과를 시키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올해 정기국회를 앞두고 계속해서 이런 기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더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많은 민생 법안이 처리가 돼야 될 이번 정기국회에서마저도 이러한 강행 처리와 거부권에 반복되는 쳇바퀴가 계속 된다면 올해는 국회가 남다른 어떤 소득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네, 오늘 본회의를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됐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이 불법헌법 조장법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글쎄요, 뭐 노란봉투법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 그다음에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쭉 알고 있던 민사법의 법리와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고 계약 관계가 없으면 사용자가 아닌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이렇게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은 기존의 법 질서를 흔드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작년 12월에 이미 부결됐던 법안 아니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때를 갖다 쓰는 것은 그건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님, 지금 앞서 방송사법도 그렇고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통과시켰던 25만 원 지원법도 그렇고 오늘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법안들에 대해서 과연 언제쯤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그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뭐 지금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으니까요. 보름 이내에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지 말지가 결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대통령은 그 사이에 또 지금 휴가를 떠난 상황이기도 하고요. 아마 이건 휴가 기간 중에 거부권 행사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방송사법이라고 얘기하는 이미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윤 대통령이 언제까지 저는 이렇게 거부권만 계속 행사할지 좀 걱정스러운데요.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책임자잖아요. 그러면 야당에서 왜 이런 법안들을 연거푸 2번씩이나 이미 거부권을 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발의를 했는가? 현재 노동 상황은 어떤가? 이걸 대통령이 들여다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들여다보고 난 다음에 부작용이 우려되면 야당과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 어렵다고 하면 집권 여당 당대표를 통해 가지고 야권하고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조건 안 되라고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치력 실종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책임자로서 좀 더 책임성 있게 나서야 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방금 전에 정혁진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거는 맞습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그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계속 법률 얘기하는데요. 법조인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법률이 이전에 법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을 입법부가 원래 정치를 통해서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 약자 보호를 그동안에 계속 얘기해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정규직 중심으로 돼 있고 나머지 하청, 재하청에 계속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형태란 말이에요. 이거는 비용 절감에 관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노무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일부러 외주를 계속 준 거란 말이에요. 2차, 3차 외주를 계속 줬을 때 그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원래 그러니까 직접 고용 계약을 맺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회사의
실질적인 지배 하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모 대기업에 청소 노동자들이 파업했어요. 그럼 대기업의 그 회사 사옥을 청소하는데 그 본사에서 계속 지휘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근데 그 사이에 다른 업체를 끼워서 하청을 줬다는 이유로 아무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노동 현실이에요. 하다못해 청소 노동자뿐만 아니라 버젓이 얼마 전에 화재가 발생했던 반도체 공장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방식들을 일부러 계속 대기업들이 만들어 왔던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노동약자 보호하겠다는 대통령의 얘기는 어디로 간 겁니까? 그거 하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지배관계에 놓여 있는 하청의 경우에는 그 회사와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게 바로 노동약자의 보호의 가장 기본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뭐 손배소 문제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실 거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파업만 하면 손배소로 겁니다. 그럼 노동권은 누가 보장합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통령이 한번 좀 고민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님, 지금 민주당에서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법안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와서 재의결 결과 폐기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여당과 법안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절충점을 좀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뭐 특검과 같은 어떤 정치적인 영역에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저는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과 관련돼 가지고는 거부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과연 상권 분립 의지에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 추가적으로 여당 그리고 대통령은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이 있기는 한 겁니까? 만약에 본인들도 어떤 정부에 대한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시켜가지고 국민의 삶을 바꾸고 싶은 법안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야당과 함께 서로 협의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법안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국회가 개헌한 지 2달이 지났는데도 통과 법안이 0건입니다. 정치적 진공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순환을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네. 저는 묻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도 뭐 노란 봉투법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쨌든 그 노동자의 그 손해배상에 대해서 보호를 하는 그리고 대통령께서 평소에 강조하시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국제노동기구에서도 공고를 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무조건적으로 거부권 행사하지 마시고 조금 여야 간에 좀 합의를 이뤄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 당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후속 당직 인선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지도부 인선이 발표됐는데 저희가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회 김종혁 전 부총장이 임명이 됐고 전략기획부총장에는 신지호 전 의원, 조직부총장에 정성국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또 수석대변인에는 곽규택 의원이 유임이 됐고 수석대변인에 또 한지아 의원이 인선이 됐는데 윤준희 대표님, 오늘 발표된 추가 인선 내용 좀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상당히 이제 그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개파색이 옅은 중진을 모셨죠. 어떻게 보면 친한이라고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친윤과 친한의 어떻게 보면 접점 수준에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 평가가 되면 반면에 지금 말씀하신 이 5분의 경우에는 곽규택 수석 대변인 유임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체제를 유지하기 네. 위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4분 같은 경우는 아주 친한 색깔이 강한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김종혁 원외 이제 당협위원장 회장을 맡고 있는 이 분은 실은 조직부총장을 맡으면서도 전당대회 과정에서 조금은 약간 노골적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네. 그러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또 정성구 의원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러닝메이트로 출마가 거론됐을 정도로 매우 가까운 친한 인사로 밝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 당직들, 특히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당 사무처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통제하는 그러한 요직에 친한계가 두루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은 앞으로 이제 친정체제 강화에 매우 큰 힘이 실릴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강성필 부위원장께서는 오늘 인사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한동훈 대표의 친정 체제가 강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주셨는데 강성필 부위원장은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요, 뭐 개파 안 만들겠다, 뭐 본인은 천성적으로 그런 거 별로 싫어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인선한 결과를 보니까 결국에는 친한계로 채우셨어요. 그런데 제가 정치적으로 조금 조언을 드리면요, 개파 그렇게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류와 비주류가 당내에서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것이 그게 그 당내 민주화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개파가 이제 안 좋게 비춰질 때는 이제 개파와 개파끼리
국민들이 집안 싸움을 할 때 국민들이 보시기에 나쁘게 보시는 거지. 과거 뭐 김영삼 대통령의 상도동계, 뭐 김대중 대통령의 동교동계 잘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무조건 나쁘다라고 할 필요가 없고 또 굳이 애써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억지를 부릴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요. 네. 우리 탕평이라고 하잖아요. 이번에 이제 지도부에는 어쨌든 친정 세력을 좀 강화하는 게 있을 수 있지만 핵심 당직자와 관련해 가지고는 친윤 세력도 포함을 시키는 것이 당내 어떤 화합을 위해서 좋을 것이다. 또 본인이 당 대표로서 리더십을 보이고 제대로 된 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 그 핵심 당직자들, 그러니까 친윤을 핵심 당직자로 지명을 한다고 해도 그분이 지도부와 친화가 되고 오히려 또 한동훈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또 리더십이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점을 유념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친윤계 정점식 전 정책위 의장의 후임으로 내정된 김상훈 정책위 의장 추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상훈 정책위 의장 추인이 마무리되면서 최고위 구성원 9명 중에 5명이 친한계 또는 한동훈 대표가 임명한 인사로 채워지게 됐습니다. 자, 지도부 모두 9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이른바 친한계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임명한 인사로 모두 5명이 채워지게 됐고 나머지 4명의 인사들 그러니까 친윤계로 분류되는 지도부 인사들은 모두 4명이 됐습니다. 결국 친한계로 분류되는 인사가 5명으로 친윤계 5대 4로 좀 앞서게 된 셈인데 그런데 오늘 정책위 의장 추인에 앞서서 이런 전망들이 나왔습니다. 관례대로라면 정책위 의장 추인을 할 때 의원총회에서 박수로 이 표결이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친윤계를 중심으로 해서 표결을 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의원들의 박수로 추인이 이루어졌고 친윤계에서도 별다른 목소리를 의총에서 내지 않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당초 예상과 다르게 친윤계에서 김상훈 정책위 의장 추인에 대해서 뭐 표결을 하자고 제안을 한다거나 다른 목소리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 친한계가 5대 4인 거는 아주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만약에 당대표에 반대하는 비윤 쪽, 비 한쪽 그 인사가 오히려 과반수가 된다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적절하게 균형도 이루어질 수 있고 견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그 구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도 아닌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 김상훈 의장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좋은 인사다. 그러면서 심지어 그 김재원 최고가 만장일치가 될 것 같다.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흠잡을 수 없는 그런 인사를 한동훈 대표가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표결하느니 뭐하느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뒤끝이 있는 거고 뭐 이렇게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박수로 추인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최근에 국민의힘 상황 보면요. 자연스러운 일이 왜 이렇게 불편하고 어색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권을 잡았으면 한동훈 대표가 당직 인선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정책의장을 교체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고요. 교체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잡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한동훈 대표의 현재 모습이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뭐 이른바 선거 기간 동안에 그리고 당대표 되고 난 다음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뭐 김옥금 프로젝트가 움직일 거다. 그러니까 당대표에 당선이 돼도 결국은 지도부 구성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강제로 끌어내리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큰 고비 하나는 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대신에 이게 그냥 숫자만 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정점식 의장 교체 움직임이 일어났을 때 그때 김재원 의원이나 김민전 의원이 역시 마찬가지로 한 대표는 원외 인사라는 점을 강조했거든요. 추경호 원내대표도 친윤 인사라고 얘기하는데 원내 문제를 앞으로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추진할 때마다 의총에 다 추인을 받아야 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반대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아있기도 하고요. 제3자 추천 특검법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3자 특검법 나올 때 그때 양쪽의 입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한동훈 대표 체제 내에서 당이 또 한 번 흔들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정점식 전 정책위 의장 교체에 대해서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된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당초에는 정점식 의장을 유임시키려고 고려를 했지만
친윤계에서 유임을 강요하는 식의 언론 플레이가 나왔기 때문에 교체를 단행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유임시켰을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가 아바타라는 평가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윤주진 대표님, 친윤계 언론 플레이 때문에 정점식 전 정책위 의장을 교체했다라는 김종혁 최고위원의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런 식의 어떻게 보면 이미 다 끝난 사안이잖아요. 이미 이제 김상훈 정책위 의장이 취임까지 된 마당에 다시 정정식 의장의 건을 두고 소환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좀 불필요한 분란을 다시 불을 붙이는 것 같아요. 특히 별말 없었으면 유임을 시켜줄 것 같았는데 불만을 제기하니까 그래서 약간 오히려 보란 듯이 교체했다. 약간 이렇게 또 네. 읽힐 수 있잖아요. 이것은 이미 이제 친윤계라고 하는 세력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어떤 구심점이 있어서 집단 행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정점식 의장도 이제 물러난 마당에 오히려 한동훈 대표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독주 체제에 대해서 불안과 우려를 갖고 있는 일부 친윤계 의원들의 그런 그 노파심을 다시 자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어요. 이런 것들은 굳이 언론에 나와서 할 만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일 합리적인 거는요. 정점식 의장이 사표를 제출했었어야죠. 그런 다음에 새로운 대표가 재신임을 하든 아니면 그 사표를 수리하든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거기에다가 친윤계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까지 있었으니까 모양이 이렇게 됐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정점식 의장하고 한동훈 대표 그 조합은 그렇게 썩 어울리는 조합 같지는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학교부터 검사, 그다음에 정치까지 정점식 의장이 다 선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있어서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비대위원장에 의해서 임명된 정책위 의장이 자리를 고수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적당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이해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상황으로 주제를 넘겨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후보가 당의 텃밭이자 심장인 호남에서도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재명 후보 전북에서 84.79%, 광주에서 83.61%, 전남에선 82.48%의 권리당원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누적 투표율은 현재까지 어떻게 되는가? 이재명 후보가 86.97%고 김두관 후보가 11.4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후보 1.55%를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강성필 부위원장님, 이번 호남 경선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확대명, 그러니까 대표는 확실히 이재명 후보다라는 점을 각인은 했지만 90%대의 득표율은 깨졌다, 80%로 내려앉았다. 이 의미를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다른 정당과 비교했을 때 그리고 역대 당대표의 어떤 득표율을 봤을 때 80%도 사실 엄청난 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다른 지역에서 90%대를 기록했기 때문에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제가 느끼는 바에 의하면요. 여전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정권 교체를 이뤄낼 적임자라는 이 호남과 당원들의 민심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경고는 보내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고를 보내고 있냐? 총선 이후에 원내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탄핵 청문회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당원과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의심을 풀기 위해서 하는 모습들은 좋았지만 예를 들어서 특검 같은 경우도 발의했는데 또 거부권에 막히고 재표결해서 또 폐기되고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조금 답답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번, 두 번 실패한 것은 교훈이 될 수가 있지만 계속 세 번, 네 번 똑같이 이런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은 당원들이 봤을 때는 답답하게 느끼기 때문에 무언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서 결과물을 보여줘라. 이러한 어떤 경고성으로 저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요. 저는 호남의 민도가 역시 아직도 살아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투표율이 좀 낮아요. 20% 초반부터 한 중반 그 정도가 걸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호남은 민주당의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데 호남에서 이 정도 투표율이 나왔다고 하는 건 민주당 입장에서 한번 곱씹어봐야 할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90%다 80%다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호남에서 바라볼 때 이재명 대표한테 너무 지나치게 쏠리는 건 이재명 대표 입장으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내 민주화까지 얘기를 크게 확장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호남에 계시는 민주당의 지지자나 아니면 당원들도 역시 국민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같은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이 그러니까 강경 대응 위주로 윤석열 정권하고 싸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래도 국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기대감도 네. 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한 번쯤 민주당에서 이번 전당대회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과 같은 투쟁 일변도의 방식을 좀 바꿔야 할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호남의 민심도 같이 담겨 있는 것이다. 이건 좀 한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곱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께서도 80%대로 내려간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김성환 평론가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유독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투표율이 낮았습니다.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저는 큰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늘 이럴 때마다 약속 대련이란 말을 그 야당 쪽에서 많이 써왔던 것 같은데 이거야말로 약속 대련이 아닌가. 어차피 이재명 말고 다른 사람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전무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모양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득표율이 90%에 육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86.97%면 거의 87%인데 그런데 반면에 투표율은 그 국민의힘에 한 60%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투표율이 30% 정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투표율은 낮고 반면에 득표율은 높고 네. 이거는 둘 다 좋은 지표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민주당은 역대 최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거의 최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당인데 그런 정당에서 당대표에 나설 그 국회의원이 현직 의원이 이재명 대표 외에는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과연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호남에서부터 지금 자성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낮은 호남에서의 득표율이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윤주진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자성의 목소리도 있지만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한 어떤 새로운 기대감이랄까 이런 것이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 지지층 중심으로 어느 정도 이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지도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요.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보여줬던 민주당의 모습과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만들어갈 민주당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사실은 매우 낮은 저조한 그런 투표는 좀 불가피했던 현상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리고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네. 이어져 왔던 그 민주당의 유구한 전통이 호남에서는 그러한 그 전통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민심이 있을 텐데 그것이 과연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큰 틀에 통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이재명 독주 체제 속에서 친노나 친문 혹은 뭐 과거에 DJ 계열에 있던 정치인들을 좀 배제하는 그런 분열의 정치로 가는 것이 아닌가. 호남 민심은 그런 부분을 좀 걱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확대명으로 흐르는 당권 경쟁과는 달리 최고위원 경선은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최고위원 후보들의 누적 득표율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지난달 28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봉주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었고 김민석, 김병주, 전현희, 이현주 후보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호남 지역 경선을 거치면서 상당히 이 득표율이 요동치는 모습입니다. 김민석 후보가 1위로 올라섰고 호남 출신인 한준호 후보 그리고 민영배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모습인데 앞으로 경기라던가 서울 등의 투표는 남아있긴 합니다만 과연 최고위원 경선은 이런 기조를 유지하게 될 것이냐 아니면 다시금 결과가 좀 엎치락뒤치락 뒤바뀌는 현상이 만들어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성필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이제 민주당이요 당대표 후보에 대한 관심이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압승으로 가느니까 이 관심이 이제 최고위원 선거로 옮겨갔거든요. 네. 근데 초반에는 최고위원 그러니까 수석 최고위원을 누가 하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갔는데 지금은 만약에 5등 그러니까 5등과 6등 누가 수석 그 최고위원 후보에서 탈락하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호남의 투표를 보고 민형배 후보가 사실 약진을 많이 해서 올라온 네. 거죠. 하지만 남아있는 경기 수도권에서는요 47만 권리당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호남보다 더 많은 권리당원의 투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한 현상으로는요 김민석 후보와 한준호 후보가 약진을 분명히 했고 또 이현주 후보가 조금 처지는 듯한 그리고 김병주 후보 같은 경우도 과거 뭐 정신 나간 의원이라는 발언으로 당원들에게 박수를 받고 호응을 얻었지만 이게
후반전으로 가면서 조금 떨어지는 듯한 모습이 네.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5번째 최고위원 티켓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님 계속해서 원외인 정봉주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의 간접 지원을 받았다는 김민석 후보의 약진, 관심을 받던 상황 속에서 1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계속해서 지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일단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네. 시켜서 이재명 대표가 왜 이렇게 득표율이 낮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당원들한테는 또 권리 당원들 입장에서는 좀 지지를 해달라라는 그 말로 해석이 될 여지는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전 정봉주 후보가 선두로 많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도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당도 그렇고 호남에서도 좀 부담스럽게 생각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다면 지난번 선거에서 공천받고 지금 국회의원이 됐었어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당에서 볼 때 결격사유라고 생각해서 후보 자격을 박탈시켰던 후보예요. 근데 최고위원, 특히 수석 최고위원이 될 상황이 된다? 그럼 민주당은 도대체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도덕적인 잣대나 관점이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좀 불편하고 부담스러워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물론 이제 그 민영배 의원이나 한준호 의원의 경우에는 호남 출신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민주당에 가장 지분이 많다고 하는 호남에서 호남 출신 최고위원이 없다고 하는 건 좀 아쉬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지지가 나왔다고는 볼 수 있지만 거꾸로 말하면 정봉주 의원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네. 그런 이유 때문에 당원들이 걱정하는 시선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익준 변호사께서는 지금 최고위원 득표율 1위 후보가 바뀌었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뜻이 민주당에서는 거의 어명처럼 받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최고회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최고위원이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어차피 최고회의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뜻대로 최고위원 회의도 거수기 역할밖에 못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치열하게 다투고 그런 모습들도 약간 좀 우스운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정치사색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